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참 없었으면 좋겠지만 자동차가 있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듯이 의료가 있는 곳에는 의료 사고나 의료 분쟁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료 사고나 의료 분쟁을 제대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의사의 생활이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또 자기 어떤 그런 진료들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특히 뭐 수술을 하거나 내시경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의료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면 평소에 했던 그런 진료들을 그만두시는 경우까지 많이 생기는데 의료 분쟁이나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좀 기본적인 개념을 평소에 갖고 계시면 그런 부분들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학술대회가 있고 이런 강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료 사고는 이제 정의가 의료 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서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면 뭐 사소한 이런 의료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우측에 보면 의사든 환자든 파멸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의료 분쟁은 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와 의사의 다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다툼인데 오늘은 이제 강의가 의료 사고나 의료 분쟁을 중심으로 또 진료실에서 알아야 될 의료법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가 생기면 책임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책임이라는 부분에 많은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죠. 의사로 산다면은 의료사고라는 게 저도 뭐 경험을 해봤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부분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개념을 가져야 될 게 이게 도의적인 사건이냐 법적인 사건이냐를 먼저 빨리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 자동차 그림을 보시면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가 닿지는 않았죠. 이러다가 확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석에서 내렸다. 당신 왜 이런 식으로 운전해?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기분이 나쁜 문제죠. 그러면 뭐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밑에 같은 저런 사고를 당해서 차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료도 똑같습니다. 이게 도의적인 위에 같이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환자가 기분이 나쁜 이런 문제인지 아니면 법적인 엄연한 의사나 의료기관의 책임이 발생한 사건인지 이거를 가장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시고 이 두 개의 구분에 따라서 대처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뭐냐? 자, 과실이 있냐 없냐죠. 의사가 과실이 있으면 법적인 사건이 되고 과실이 없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 이거는 이제 도의적인 사건이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일단은 뭐 안 좋잖아요. 환자도 이제 따지게 되고 환자도 뭐 기분도 상하고 환자가 또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지만 의사가 과실이 없는데 의학적으로 좀 무지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도의적인 사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생각을 하실 때 손해가 발생했냐 안 했냐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과실이 있어도 손해가 발생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사례에서 제가 뭐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손해가 발생 안 했는데 엄청 심하게 싸웁니다. 환자하고 의사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료 과실이 없으면 이건 이제 도의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는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는 이런 사례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가 부서졌잖아요.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밑에 그림은 손해가 발생한 게 없죠. 과실은 있죠. 이렇게 뭐 차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운전했다든지 이런 과실은 있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이거는 도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도의적인 사건은 환자가 원하는 게 뭐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가 좀 빨리 사과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를 잘 안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감정적인 싸움으로 나가가지고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보는데 도의적인 사건은 좀 빨리 사과를 하는 게 좋고요. 법적인 사건은 사과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대응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의사분들이 보면 이렇게 과학을 해가지고 빨리 좀 해결하고 싶어하고 빨리 해결하고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료 사고라는 것은요, 빨리 벗어날수록 문제가 많이 생기고 빨리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세월호를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세월호가 학생들이 수백 명이 사망했는 사건인데 저게 빨리 해결될까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세월호 얘기하냐 이런 사람이 있지만, 저 당시에 빨리 해결하자 그러면 지금 장난치냐고, 사람이 애들이 어떻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면 그 자체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다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이 작아지고 해결이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큰 사고도. 세월호와 같이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건이 작아지고 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의료계에서 의료 사고, 의료 분쟁 상담은 저만큼 많이 했는 의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초조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고 멘붕이라 그러죠. 멘탈이 붕괴되는 선생님들을 많이 봅니다. 멘탈이 붕괴되고 나면 뭐 참 힘들어요.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적인 사건은 신속한 사과고 법적인 책임은 사건의 객관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제가 계속 10년 전부터 계속 의료계에서 주장해왔던 게 종합보험이 있어야 된다. 과거에 한번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에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때, 종합보험이 없을 때 뭐 접촉사고 나면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운전수끼리 멱살 쥐고 막 음성 높이고 했던 것들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접촉사고 나도 서로 싸우지 않죠. 음성 높이지 않죠. 뭐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쳐도 사실은 이게 과실치상죄입니다. 형법적으로 과실치상죄인데 과실치상죄로 입건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좀 다쳐도 뭐 경찰서에 입건돼서 전과자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합보험이 없다 보니까 의사들은 조금이라도 의료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되면 과실치상죄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게 교통사고 특례법 때문에 내가 사고 내도 처벌 안 받지, 우리도 의료사고 특례법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의료사고 특례법을 교통사고 특례법 법 조문을 쫙 다운받아서 거기서 조금 수정해 가지고 의료사고 특례법 초안을 제가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의료계에도 뿌리고 국회의원들한테도 가서 좀 하자고 많이 얘기했고, 초반에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왜 안 됐느냐, 정치권도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무지인데, 저는 종합보험을 하고 요즘에 자꾸 처벌되잖아요. 전과자 되고 진료하다가 경찰서 가고 이런 일이 많은데, 이거 의료사고 특례법 꼭 필요한데 반대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사고 별로 안 나는데 옆에 사람 사고 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그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의료계 대표로 의료 분쟁에 대한 토론회, 정치권하고 뭐 시민사회단체, 제가 이제 의협 대표로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필요하다고 막 발언을 하는데 한 10년 전인데
쪽지를 주는 거예요. 의사협회에서. 아, 우리는 의료사고 그 특례법 찬성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난처한 거예요. 저도 발언하기가. 그래서 이제 뭐 메디컬 파트 선생님들은 서저리 쪽이 뭐 답답하지 우리야 뭐 답답한 게 있느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의료계 내에서 종합보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의사들이 하나된 마음이 없어요. 의사들만큼 이제 분열돼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이 없어서 복지부나 정치권이 참 다루기 쉽다고 하는데 어쨌든 종합보험이 없어서 상당히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는 힘듭니다. 근데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 이런 거 없냐고 생각을 하는데 생기기 전에는 또 반대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게 의료 분쟁 중재원, 소비자원, 법원, 법원 자체 해결, 의협 공제회 같은 뭐 여러 가지 보험회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객관적인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죠. 근데 이런 객관적인 해결을 우리 환자하고 의사하고 서로 답답하게 얼굴 마주 보고 앉아가지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뭐 얼마 줄 거냐 이게 뭐 시장판도 아니고 과실도 뭐 어떻게 되는지 서로가 주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런 기관을 이용할 수밖에는 없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관을 이용할 때 이 기관들의 특징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법원의 단점은 절차가 불편하다. 의료분쟁 중재원의 장점은 절차가 편하다. 돈 한 1, 2만 원 뭐 내면은 뭐 다 해줍니다. 이거 의사들도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은 의사 과실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법원은 그래도 과실 여부를 끝까지 좀 다투는 경향이 있다. 병원 자체 해결도 하죠. 분쟁이 생겼을 때. 근데 이제 병원의 뜻을 가장 잘 반영을 해야 되고 유능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자체 해결도 좋습니다. 의협 공제 같은 것도 있는데 의협 공제에도 조금 더 저는 아쉬운 게 의협 공제가 많이 흑자가 나죠. 우리 회원들이 그 보험금을 내고 의료사고 보험을 내는데 거기서 많은 흑자를 낼 게 아니라 그래도 회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좀 중요한데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명 회원들한테는 공제회는 난 의사협회 공제에 내가 보험비 내고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공제에서 감정서가 막 나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막 공제하고 회원하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공제 관련 우리 의사협회 임원들도 좀 보다 더 환자들을 의사 회원들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득금이 뭐 4, 50억씩 매년 남으면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더 많은 보상, 더 편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회원을 좀 고객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의사회에서 이제 뭐 회장도 하고 뭐 의협 부회장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의사회에서 직책을 맡은 분들이 직책 맡자마자 자기가 다른 의사를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의사들과 동료 의사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뭐 동네 반장만 돼도 다른 사람 관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회원들은 별로 좀 나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회원들한테 나쁜 규제나 나쁜 제도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세 가지입니다. 형사 사건도 되고 이제 민사 사건도 생기죠. 형사 사건, 민사 사건이 요즘에 다 합니다. 환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의료 사고가 생기면 책임이 생긴다고 했죠.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들이요 1번에서 무너집니다. 심리적으로. 대부분 좀 아쉬운 게 있고 과실이 있죠. 과실이 있는 순간에 다 포기를 해버려요. 난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손해가 없는데도 그냥 잘못했대. 그 다음에 손해가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닌데 뭐 이렇게 포기해가지고 거액을 배상한다든지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상담이 오면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많이 잘라줍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계에서 조금 많은 회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사건을 제가 이제 좋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인천 태아 사망 사건입니다. 1심에서 금고 8개월, 실형 8개월이 나왔어요. 여의사가. 그러니까 깜빵에 가서 8개월 사는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2심에서 제가 이 사건을 도와주면서 차트 리뷰를 하면서 해서 무죄를 만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2017년도 제가 이제 경기도 의사회 회장 되기 전에 사건인데, 이 서울역에서 이렇게 규탄 대회까지 했어요. 아니, 진료하는 의사를 이렇게 구속까지 해서 되느냐? 응? 누구나 다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구속하면은 진료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노한 의사들이 서울역에 모였고, 제가 그때 이제 이 집회를 같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중재원이 사실은 화근이었어요. 중재원 감정서를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과실하고 사망이 인과관계 있다. 의료분쟁 중재원에서 이렇게 감정을 해버렸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8개월을 선고하는데, 우리가 규탄 대회하면서 판사를 막 규탄을 하는데, 판사는요, 어떻게 보면 판사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과실이 있다고 감정서를 적어줘 놓고 판사가 어떻게 그걸 무죄를 선고합니까? 결정적인 거는 항상 의료 분쟁, 의료 사고에 있어서 결정타는 감정서입니다. 근데 감정서가 중재원에서 이거는 과실이 있다. 이 사건이 사실은 과실은 좀 있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의사회 임원 중에서 한 분이 이 선생님 의국 선배였어요. 그 차트를 쭉 보더니 이 사람 도와주지 마라.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진료하다가 구속된 게 말이 되느냐, 저는 이제 도와줘야 된다고 우기고 해서 그 선생님이 그 일을 계기로 임원을 사표내는 일이 그때 생겼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의사를 구속하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선의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환자 좀 쉬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4월 29일 날 이렇게 뭐 구속 규탄 대회가 서울역에서 열렸습니다. 뭐 지금 보면 뭐 여러 시도 회장님들도 당시에 보이고, 이분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얼굴에 보이는 거 보면. 지금 좌장하고 계시는 김영준 의장님도 이 사진에 보입니다. 그 2017년도 저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저하고 나란히 서가지고 이건 말이 되냐. 지금은 뒷방으로 가신 이철호 의장님도 보이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때 하여튼 의사들이 분노를 해서,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서 좀 웃기지 않으세요? 분쟁 중재원에 있는 의사회원은 과실이 있다고 해놓고 나머지 의사들은 규탄대회 하면 판사가 어쩌라는 얘기예요.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2017년도 여기 현수막에도 보세요. 의료사고 특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의료사고 특례법 2017년도에 제정하라 그랬는데, 지금 2022년도 뭐 이필수 집행부대도 의협회장 선거할 때만 맨날 뭐 저도 뭐 공약을 냈습니다만 뭐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하겠다 해놓고는 회장 되고 나서는 뭐 사요나라예요. 조용해요. 뭐 요즘에 저런 거 추진한다는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당한 회원들만 이제 요즘에 왜 저런 게 필요하냐면, 요즘엔 자꾸 구속을 시켜요. 실형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래도 의사를 처벌하지는 잘 않았는데 진료 결과만 나쁘면 지금 자꾸 처벌한다는 면에서 의료사고 특례법 이런 부분 상당히 필요합니다. 나는 진료 잘하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 분 아니에요. 교수님들 뭐 전에 뭐 폐암 전문 교수님도 그렇고 뭐 막 실형 형사처벌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들도 처벌되고 합니다. 오늘 또 사례로 나올 겁니다. 그 권위자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도 뭐 형사처벌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당시에 이제 2017년도 4월달에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서울역에서 분노를 했죠. 많이 모였죠.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기대회를 하고 다음날 저는 참 답답한 거예요. 회원들이 이렇게 분노해서 서울 광장에 모여서
정말 이런 판결이 말이 되느냐 했는데, 집회뿐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패배감이나 좌절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사 회원들한테, 우리 의사 회원들이 이제 다 알게 된 사건인데 1심에서 실형 8개월이 나와서 깜빵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잘 해결할까? 제가 뭐 맨날 며칠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의료계의 지도자나 대표라면 저런 뭐 선동적 집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비난하는 거죠. 선동하냐? 사건을 가지고. 안 그래도 회원들이 힘든데 저런 거 해가지고, 저런 걸 또 꺼려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사고를 했을 때. 근데 이제 결과를 좋게 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끝나고 나서 뭐 한 1, 2주 계속 뭐 거의 밤새다시피 차트도 리뷰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을 선동한 죄로 결과를 잘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리뷰하다가 제가 이제 과실과 손해사의 인과관계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이제 과실은 있었고 태아 사망은 있었지만 5시에 발견했더라도 의사가 아기를 살릴 수가 없었다. 그걸로 이제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과실 인과관계를 끊는 사례입니다. 또 이제 우리 대부분 뭐 14만 의사 회원분들이 다 기억하는 성남 3인 구속 사건입니다. 2018년 11월 11일 제가 이제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되고 나서 일인데, 제가 회장 되고 나니까 뭐 저를 견제한다고 그런지 이런 사건에 자꾸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12,000명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엄청 모였죠. 의사 12,000명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노를 했죠. 의사 3명이나 구속하는 게 말이 되냐. 응급실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소아과 의사 3명을 다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막 분노를 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과실이 있죠. 소아횡격막 탈장이라는 것을 진단 못한 3인 의사의 과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죽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죠, 환자 측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명한 당시에 그 감정의사, 세브란스 병원 소아외과에 있는 그 모 교수가 이건 뭐 의사 과실이다고 제일 처음에 응급실에서 찍었는 체스트 PA. 근데요, 결과를 보고는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답 보고는 쉽게 설명하죠. 뭐 수학 문제든 뭐든. 근데 답을 보기 전에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환자를 진단한다는 과정이. 근데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답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 엑스레이 보고 왜 괜찮다고 했냐? 검사를 더 하고 또 환자를 또 진단을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과실이다 감정이가 해준 거예요. 그럼 세브란스 병원 소아외과 감정 결과 때문에 3인이 구속된 거예요. 근데 의사 12,000명은 이러고 있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이라는 게. 근데 감정의가 참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난 구속될지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감정했는데. 알아야죠. 자기가 그렇게 감정하면 구속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참 무책임한 거죠. 여기 보세요. 당시의 기사 내용인데, 한모 교수, 세브란스의 뭐 실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당시 기사에, 의료진이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나도 놀랐다. 자기가 감정해놓고 자기도 놀랐대요. 그리고 이제 중재원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중재원도 나쁘다는 거. 중재원 감정도 의사 과실이라고 막 확실하게 적어놨고, 그럼 나도 뭐 과실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내가 나만 잘못했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참 무책임한 거고, 우리가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누구나 다 구속을 당할 수 있는 피해자가 되는데, 그 피해자가 되는 결정타는 과실감정 교수라는 말이죠. 근데 과실감정 교수가 무슨 뭐 자기 뭐 결과 다 알고 답 아는 상황에서 그거 뭐 그러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구속되고 나면 난 구속 이건 심하지, 구속될지는 몰랐어. 구속될지를 내가 이렇게 감정하면 어떤 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감정의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감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감정을 해야지, 의학만 가지고 감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몰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자동차 잘못 몰았을 때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자동차를 몰아야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운전만 할 줄 알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감정 의사 때문에 이게 이제 주의 의무 위반, 오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서 3인이 구속됐습니다. 11월 달에 12,000명 회원들이 이렇게 분노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은 결과가
제가 이제 여기 때 이제 이 대책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때 뭐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고 해가지고 대책위원 들어갔는데 이거 이 규탄대회 12,000명 이렇게 하고 나서 서울역은 뭐 한 1, 2천 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그 인천 사건은. 근데 이 사건은 12,000명이나 의사협회가 막 모아놓고는 위원회가 딱 열렸는데 나 첫날 놀랐어요. 판사를 자극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선처를 요청해야 된다고. 과실 인과관계를 끊을 생각도 없고 의사가 어떻게 그걸 다 진단할 수 있냐 이렇게 싸울 생각이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회원들이 그럼 뭐냐는 거죠. 회원들 앞에서는 막 분노해 놓고는 다음날 의사협회는 어쩔 수 없다고 또 판사 자극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런 태도로 나가다가 가정의학과 의사, 소아과 의사는 실형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이죠. 무죄를 못 받았죠. 이 정도로 12,000명이 분노했으면 무죄를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이런 이제 서울역 사건은 한 1,000명, 2,000명 모였는데 한 2,000명 모였나요? 근데 여기 12,000명 모였어요. 근데 결과는 왼쪽이 훨씬 좋았죠. 그 이후에 세수한 회원들한테 억울한 사건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의료계 대표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만 하고 다음부터는 너무나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죠. 이런 결정적인 사건. 경기도 의사회가 그 인천 3인 구속 사태 때 대책을 요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메디게이트 뉴스에 모 교수, 세브란스 병원 모 교수 감정으로 3인이 구속됐는데 의사 12,000명이 모이는 게 의사들이 뭐 바보죠. 12,000명 모이고 한 명이 그냥 과실 있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냥 그 사건 때 회원들 12,000명만 모으고 선동만 하지 이렇게 어떤 회원들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들이 다 알고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죠. 경기도 의사회가 당시에 의료 사건으로 자꾸 회원들이 구속됐어요. 인천 사건으로 구속되고 성남 3인 구속되고 1인 의사의 감정 행위는 좀 금지하자. 지가 잘났다고 뭐 1인 의사가 뭐 이거는 뭐 과실이야. 막 이렇게 너무 참 용감하게 얘기하는데 한 2인 이상의 감정 의사를 통한 위원회, 그다음에 지역 의사회 임원들은 회원들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 구속돼요. 좀 그거는 감안해서 워딩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좀 조심해서 워딩을 좀 써주세요. 오늘 뭐 강의했던 고한경 변호사님 같은 법률가, 지역 의사회 임원 저 같은 사람 2인 이상의 감정 의사 이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감정서가 나가는 게 이런 불이탈을 막을 수가 있다. 의사가 사고 쳐놓고는 의사 12,000명이 법원을 비난한다는 게 정치권이나 법원이 봤을 때는 웃기죠, 속으로. 그래서 이제 과실 감정 의사를 교육 과정을 이수를 의무화해야 된다. 그냥 또 과실 감정이요. 대학병원에 가면요. 주로 밑에 펠로나 주니어 스텝한테 맡겨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뭐 펠로가 뭐 세상 물정 압니까? 그냥 막 써버리죠. 교과서 좀 찾아보고. 그러면은 뭐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실 감정 의사가 준수해야 될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좀 제정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이 되거나 이런 게 좀 남발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상담 사례들입니다. 수원의 소아과 선생님인데요. 애가 이제 배가 아파서 소아과 외래로 왔어요. 배가 아프니까 뭐 장염인 줄 알고 장염약을 줘서 보냈어요. 그 수원의 소아과 선생님이. 근데 며칠 뒤에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그게 배가 아팠던 게 고환염전. 그 고환염전이 처음에는 뭐 고환염전의 증상이 아니었겠죠. 나중에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본 의사는 뭐 명의가 되는 거고 처음에 본 의사는 모호하기 때문에 진단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환염전으로 뭐 고환을 뗐죠. 남의 집에 불화를 뗐죠. 8살짜리 뭐 어린 애를. 그러니까 이제 왜 당신이 장염이라고 진단해서 고환염전인데 그다음에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그 고환을 뗐으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죠. 저한테 이제 상담이 오고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 민원센터에도 연락이 오고 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는 케이스인데 이거 부인할 수 없죠. 뭐 진단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고환 뭐 뗐잖아요. 여기서 다 포기해 버린다고. 근데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병원이 한 푼도 안 물어주고 이겼어요. 어떻게 끊었냐? 제가 이제 저널을 좀 논문을 좀 찾으니까 토전 때 고환 염전 때 치료가 50%가 오키եկ토미더라고요. 그 테이블을 딱 내주면서 토전 때문에 오키եկ토미를 한 거지 과실 때문에 오키եկ토미 한 게 아니다. 토전이 일어나면 50%는 오키եկ토미를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의사 과실을 하면 50% 의사들은 다 형사 처벌받고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판사가 그 테이블 하나에 딱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다 승소를 했죠. 뭐 인과관계 단절을 해서 완전히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진을 했다는 것보다 실제로 뭐 진단이라는 게 보자마자 뭐 별로 미미하게 아프고 열도 안 나는데 초장에 그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외래에서 그죠? 이런 경우는 힘들죠. 이것도 이제 과실 인과관계를 끊어서 좋은 결과 낸 겁니다. 이게 1심에서 뭐 5억인가 6억인가 엄청나게 배상 판결이 난 거예요. 그 제가 아는 선생님 친구라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제 1심에서 한 5, 6억이 났고 2심까지도 저한테 연락이 안 왔던 사건이에요. 2심을 하다가 판사가 이쪽에 선생님, 의사 선생님하고 변호사 쪽을 엄청 야단을 친 거예요. 재판을 하다가. 당신들 말이야 잘못해놓고 사람 죽여놓고 지금 뭐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막 엄청 야단을 쳐버리니까 변호사가 하다가 도망가 버린 사건이에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게 판사가 막 너무 야단을 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왔는데 이게 이제 트윈인데 디스크리펀시가 심했어요. 트윈의 디스크리펀시가 심하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외래에서 이제 초음파로 피탈 도플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에. 근데 이 선생님이 피탈 도플러 검사를 무슨 이유인지 안 했어요. 계속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마지막에 애가 다 살아 있었는데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대학병원에 가라. 그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피탈 도플러 검사를 하고 분만실에 입원을 하자마자 조금 지나서 갑자기 아기가 디스트레스가 오면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아기가 사망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야 교과서에 보니까 도플러 검사 하라고 했는데 안 해놓고 뭐 말이 많아. 듣기 싫어. 나머지는 니 안 했잖아. 안 해놓고 왜 변명이 많아. 이렇게 된 거. 애기 죽었잖아. 근데 이제 이 인과관계를 딱 잘라준 거예요. 뭘라 했냐. 자, 이 선생님은 도플러 검사를 안 했지만 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피탈 도플러 검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대학병원의 디시전이 observation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도플러 검사를 했을 때 observation이었으니까 그 전에 안 했는 건 문제긴 문제지만 그 전에 검사를 했더라도 observation 아니냐.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도 observation 하다가 그날 한두 시간 지나서 갑자기 안 좋아져서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 과실 인과관계를 잘란 거죠. 요거는 이제 폐쇄기 절제술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교수님이 폐쇄기 절제술을 하려다가 우상엽 절제술을 했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술장에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보고 조직이 안 좋고 하면 떼죠.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경기도 회원인데 모 대학병원의 경기도 회원 교수가 이거는 과실이다 이렇게 감정을 해줘가지고 11억 배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기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우상엽 절제술을 동의 없이 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 의무 위반이라 가지고 11억 배상이고 지금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뭐 실형의 집행유예인가 나와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병원의 이 당한 교수님하고 감정했는 교수님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한 교수님이 감정했는 교수를 이제 경기도 의사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 제소를 하면서 이제 이 선생님의 항변은 거예요. 쐐기 절제술만으로는 당시에 병명 확진이 어려웠고 우상엽 전반부에 염증이 광범위했고 일부 절제만 하면 수처가 힘들어서 뭐 좀 로벡토미 할 수밖에 없었고 우상엽 절제는 성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수술 이거
우상협 절제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하는 걸 내과 그 컨설팅 호흡기 내과 교수하고 상의까지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다 자료를 보니까 뭐 수술장에도 소견이 안 좋은데 이거 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감정있는 의사가 이 환자하고 좀 친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환자를 진료를 오래 했는데 그 같은 대학병원의 동료 교수가 자기 지인이라고 해서 이 감정의사한테 소개를 해서 이 감정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었고, 자기가 진료하던 의사고, 사실은 진료하던 의사에 대해서 진료하던 환자에 대해서 감정서를 발행하는 것은 좀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환자가 요청해서 이거 과실이라고 감정을 써줘가지고 환자가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11억 배상이라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폐협 절제 수술을 했다는 성급한 감정. 그리고 폐기능은 로벡토미 하더라도 다른 폐가 이렇게 늘어나서 거의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없는데 폐기능 장애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선생님이 골 때린 거죠. 11억 배상이 나가지고 그 경기도 의사윤리위에서는 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료계의 어떤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 최초로 이 감정 의사를 징계를 했습니다. 윤리위에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감정 의사에 대한 감정 의사도 너무 경솔하게 자기하고 친분 있다고 해가지고 막 적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료계에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과실이 과실치사상죄인데 과실의 판단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가 할 정도만 되면 됩니다. 최선의 진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예견 위반 과실은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이 있다든지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면 이제 과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인데, 이제 이 설명 의무 아까 전에 그 흉부외과 선생님 11억 배상 형사처벌은 이제 설명 의무인데요. 사실은 이제 환자들이 요즘에 약아져가지고 민사소송을 먼저 합니다. 민사과실은 좀 쉽게 인정을 해줘요. 거의 추정합니다. 민사과실은 사실은 입증 책임이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을 거의 법원에서 많이 전환을 해가지고 인과관계는 거의 추정을 하는데, 형사처벌은 민사과실이 있게 만들고 나서 여기 봐라 판결문에 과실이 있다고 안 했느냐 해서 형사고소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의사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최근에 다행히 대법원 판례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과실 판결을 받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뭐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과실과 형사과실 조금 구분하는 이런 취지의 판결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그 흉부외과 교수님 민사적으로는 11억 과실이 있다고 엄청 인정돼가 11억 배상을 받았지만 형사적으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요 판례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설명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또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을 요즘에 환자들이 설명 안 했다고 막 이렇게 내 허락 없이 로벡토미를 했다. 그럼 뭐 다 너무 조직이 너덜너덜해서 떼야 될 것 같아서 뗐는데도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약사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국에서 약을 줬는데 A 환자 약을 B 환자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환자의 그 약을 무슨 약을 줬냐 하니까 진통제를 줬는데, 그럼 A 환자 진통제를 B 환자가 먹었다는 거죠. B 환자도 진통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B 환자가 막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고 막 배상을 요구했는데 손해가 없었죠. 손해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무시하고 그렇게 명예훼손죄로 좀 대응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은 요걸로 강의를 마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의장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